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깊습니다. 아, 이거 버스랑 싸웠어요. 같이 할까요? 퇴직! 연금! 퇴직! 연금! 그럼 지금부터 비금형 퇴직연금 제도 한국형 올해를 주제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주최하는 퇴직연금 혁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을 이제 영국과 호주 중심으로 거기 콩교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영국의 마스터 트러스트에 집중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도들이 지금 변화하고 이제 지금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기금형 도입에 대한 되게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시사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세 포인트를 잡아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저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영국 마스터 트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마스터 트러스트는 마스터 트러스트를 어떻게 정의를 해볼까 그러면 좀 이질적인 사업장들이 이질적인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업형은 뭐 철강이다. 그러면 이제 철강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풀링하거나 어떻게 됐든 그 기금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같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요. 마스터 트러스트는 좀 그렇게 이제 인더스트리 기준으로 보기보다 좀 이질적인 사업장들이 다 모여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는 이제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좀 높여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루치앗이 마스터 트러스트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중소연세 사업장들은 이 퇴직연금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갈 만한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거를 좀 공적인 이제 약간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도와주는 이제 그렇게 약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마스터 트러스트의 형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국의 마스터 트러스트가 부상이 이제 되기 시작한 계기는 2012년에 영국에서 자동가입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012년 자동가입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뭐 가입자 도입률, 가입률이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이 이제 자동가입 제도를 시행하면서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많은 그 중소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를 고민하다 보니 그때 영국 정부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좀 공적인 곳에서 뭔가 주도해가는 이제 네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들을 포괄하자라는 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네스트를 중심으로 한 마스터 트러스트가 영국에서는 지금 아주 부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DWP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영국은 원래는 DB죠. DB 중심으로 뭐 다른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럽국과 마찬가지로 DB에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DB는 거의 외국의 DB는 저희랑 달리 종신연금으로 지급 단계까지 연결이 되는 형태이고 여러 가지 이제 거식 사람상 그리고 장수 리스크가 가장 크죠. 그로 인해서 DB가 지속 가능성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웬만한 나라에서는 DB에서 DC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럴 때 처음에 이제 그 DC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업장에서 저희 같으면 뭐 삼성, LG 이런 데서 이제 기금을 만들고 그렇게 단일 사업장 위주로 사실은 DC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런 단일 사업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대부분 다 마스터 트러스트가 중심이 되는 지금 D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그 영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계약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주도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계약형 말고 기금형인 DC 트러스트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이 DC 트러스트, 그러니까 DC 기금형에서 마스터 트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이후로 마스터 트러스트가 나오면서 그때는 좀 더 많은 마스터 트러스트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 마스터 트러스트를 주도적으로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인가제도라든지 좀 감독을 되게 강화하기 시작했고 거버넌스라든지 그러면서 지금 마스터 트러스트는 지금 현재 33개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퇴직연금을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기존의 DB가 있고요. 그래서 뭐 워낙에 DB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영국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한 60%인데 이제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지금 대부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C 제도를 저희가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용어는 보통 단일형이라고 얘기하죠. 단일형 기금, 기업이 주도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업, 이게 그래서 싱글 인플로이어 트러스트는 그런 형태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형태는 규모의 경제를 이제 사실은 누릴 수가 없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대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전문화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는 지금 싱글 인플로이 트러스트를 다 규모를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다 없애고 이것들이 마스터 트러스트로 이제 가게끔 그렇게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룹 퍼스널 펜션은 이제 우리의 그 계약형 퇴직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통해서 웬만하면 이제 마스터 트러스트로 이제 가라는 그런 이제 그 영국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 트러스트가 왜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나라고 보면 좀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2년 자동가입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DC에서 거버넌스라든지 정보 공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요건 강화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 단일형인 DC들이 다 없어지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기금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이제 압력을 계속 넣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목적은 규모의 경제도 확보하고 뭐 대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유금 자산 투자를 이제 확대하기 위한 결국에는 이제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2018년에 그 전에 2018년 이전에는 그냥 뭐 기금이 원하면은 마스터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했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 마스터 트러스트 통합 중심으로 이제 이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이제 규제를 통해서 좀 더 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8년도에 마스터 트러스트 인가및 감독 요건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마스터 트러스트를 만들 때도 정부에서 인가를 해줘야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스터 트러스트는 퇴출을 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올해 초에 그 영국의 퇴직연금 감독 기관인 TPR에서 그 영국의 이제 트러스트 DC를 4가지 형태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네스트 같이 그런 이제 마스터 트러스트를 위해서 그 자동 가입 제도가 시작되면서 그 시장을 보고 들어온 걸 저희가 모노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노라인 마스터 트러스트 형태가 하나의 이제 영국의 DC를 끌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네스트 말고도 어떤 뭐 민간 금융회사, 보험사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이 마스터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커머셜 마스터 트러스트가 된 것 같고 아무래도 모노라인 마스터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영리고 중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좀 사각지대에 있고 그다음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이제 구조다 보니 조금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품 구조도 좀 단순하고 이런 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 커머셜 마스터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연금 사업을 해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이런 연금 회사들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다양한 정책을 쓰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이제 마스터 트러스트를 가지고 간다는 조금 이제 약간의 차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번째 그 트러스트 DC의 형태는 산업이랑 노조가 주도하는 비영리 마스터 트러스트를 또 이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는 지금은 단 하나의 그 CDC가 있어요. 콜렉티브 DC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DB에서 시작이 됐지만 조금 더 D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이제 종신연금을 줄 때 딱 정해진 금액을 계속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의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CDC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CDC를 이제 로열 메일이라는 그 회사의 CDC 형태를 영국 정부에서 승인을 했고요. 지금 또 다른 회사들도 이 CDC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유형은 이제 단일형 그 DC 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터 트러스트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입자한테 가는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 트러스트에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디폴트 펀드의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평균으로 봤을 때 2023년 기준으로 그 디폴트 펀드의 수수료는 평균 0.48%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마스터 트러스트 중에서도 이제 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0.40 보면은 수수료가 가장 낮은 형태가 뭐 네스트 같은 정도가 되겠죠. 그게 0.4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에버리지는 0.48. 미국은 그 디폴트 펀드에 대해서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라도 디폴트 펀드는 0.75%를 수수료를 넘기지 못하는데, 이미 이제 마스터 트러스트는 이거보다 한참 낮은 0.48, 0.40 이 정도 수준에서 퇴직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마스터 트러스트의 가장 큰 목적은 규모의 경제를 누려서 어떤 수익률을 이제 창출하는 건데, 사실 수익률을 또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이고요. 이 마스터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큰 기금이다 보니 아무래도 보통은 인하우스로 이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웃소싱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인하우스에서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모펀드, 인프라 등 유동성이 낮은 대체까지 자산군을 광범위하게 좀 다각화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의 목적 자체는 장기 수익률을 이제 제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 좀 뭐 투자 자문사라든지 운용사에서도 협상이 좀 있기 때문에 수주를 더 낮출 수 있고 비용 효율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저희가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뭐 비상장 대체나 이런 데 대해서도 5% 이상 꼭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정부 자체에서 대체에 대한 투자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지금 마스터 트러스트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거의 이제 퇴직을 20년, 제일 왼쪽을 보시면 퇴직 시점까지 20년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68%의 지금 비중을 주식, 이게 해외, 그 다음에 국내 합쳐진 상황이고요. 투자하고 있고, 은퇴를 10년 앞둔 상황에서도 지금 이 주식에 대한 투자율이 52%, 과반수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5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은퇴를 한 이제 그 근로자들의, 이미 이제 은퇴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이 자산 배분을 보더라도 좀 뭐 주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 저희보다는 상당히 이제 높은 걸로 보입니다. 좀 전에 네스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스트는 이제 자동가입 제도가 시작하면서 좀 푸른시앗하고 비슷하게 영국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 중세, 영세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률도 높이고, 앞으로 이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떻게 밑바탕을 만들어준 제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도 이제 자동가입이 2012년 시작되기 전에 퇴직연금 전체 가입률이 저희보다 더 낮았어요. 이때는 4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자동가입 후 이 가입률이 아마 2023년 4년 기준일 텐데요. 지금 가입률은 이제 88%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가입 전과 후를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지금 총 자산도 거의 뭐 3배가 늘었고 가입자 수 상당히 이제 되게 많은 자본이 요 안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스트뿐만 아니라 보통의 마스터 트러스트가 갖고 가는 그 수수료 구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있는 그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달, 매년 이제 기여하는 그 기여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는데 그랬을 때 이제 기여금에 대한 수수료는 1.8%, 그 다음에 지금 쌓인 이 적립금에 대한 부가 수수료는 0.3%,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다른 추가 수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규모가 큰 그 마스터 트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네스트 안에서 인베스트 커뮤니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자산 배분이라든지 되게 많은 사항을 결정을 하고요. 또 물론 또 많은 비중을 외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스트에서 이제 네스트의 디폴트 펀드는 라이프스타일 펀드로 갖고 가고 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 지금 2045년 그러니까 네스트 2045라고 그러죠. 네스트 2045 리타이먼트 데이 펀드인데 이게 이제 디폴트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지금 자산 배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궁금한 수익률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그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들어갈 수 있는 디폴트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특성을 가진 조금 더 보통의 에버리지 연령대보다 조금 더 높게 뭐 위험하게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지금 하이어 리스크 펀드, 뭐 네스트 로월 그로스 펀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자를 위한 또 이제 그 펀드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 네스트 가이디드 리타이먼트 펀드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한번 보면요. 디폴트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거는 2045의 기준이에요. 왜냐면 2055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045의 네스트 2045 디폴트 옵션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5년 평균, 연 평균은 지금 9.9%고요. 이거의 벤치마킹은 사실은 CPI 플러스 3%인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음을 이 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은퇴자를 위한 그 인출 단계에 뭐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은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퇴직연금을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형태의 지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벤치마크는 CPI인데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생긴 지가 10년이 안 돼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5년을 본다 그러면 7.6%의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는 영국 마스터 트러스트 위주로 영국 제도를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호주는 저희가 기사에서도 이제 호주는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되게 심플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퇴직연금 제도라서 지금 아마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퇴직연금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주인데요. 이 호주의 이 슈퍼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최신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조금 연하게 나온 거 말고 2024년 기준으로 지금 이 적립금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1992년도에 생겼죠.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97년도부터 에이프라랑 에이프라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슈퍼펀드를 기간 주도형의 그런 슈퍼펀드 그 기금을 이제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는 그게 있죠. 또 자산가들이 고액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개인이 퇴직연금은 내가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6인 이하로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아니면 뭐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트러스티가 돼서 퇴직연금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하늘색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 하늘색의 비중이 전체 슈퍼애니메이션 적립금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율은 이제 2002년에 9%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올려서 작년까지 해서 이제
11.5% 그리고 올해부터는 12%의 기여를 조금씩 올려서 여기까지 지금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슈퍼펀드 개수를 봤더니 한 135개?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대신에 이제 셀프 매니지먼트 슈퍼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니 여기는 지금 여기가 아마 6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정 자체는 120만 개고 이 지금 SF라 그러죠. 요거의 개수는 6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마이스풀 그리고 대북 지금 보면은 총 계좌 수가 2,470만 개인데 여기서 지금 넘어가는 가반수는 마이스풀이라는 디폴트 옵션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2006년에 영국에서 아무나 기금을 만들지 못하게 여기도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인가를 해줘야지 슈퍼펀드를 운영할 수 있어라는 거를 2006년에 만들었고요. 그 이유는 그 전에 이제 펀드를 이제 기금형을 계속 만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회사들의 그런 금융 리스크가 있어서 이 허가를 해야지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2006년에 도입을 하면서 이제 개수가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4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이스풀이라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하면서 이 자산들이 수수료가 더 낮고 좀 단순화된 자산 배분 전략으로 가는 투자 전략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에 이미 적립 단계에서는 되게 많은 성과를 이룬 호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직을 하는 경우에 계좌 수가 너무 많다던가, 그리고 수익률은 계속 높여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성과 테스트를 도입을 하고 이제 이런 변화를 지금 Your Future, Your Story라는 이제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제가 마스터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영국의 그 퇴직연금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그 앞에 단일형으로 이제 생겼던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기금들을 이제 없애고 그런 것들이 다 통합되면서 마스터 트러스트 중심으로 가는 거에 이면에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 그래서 수익률 제고라는 건데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시면 2004년 그리고 2024년에 그 슈퍼펀드의 개수가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크게 그 슈퍼에듀케이션을 얘기를 할 때 리테일, 인더스트리, 아니면 퍼블릭, 코퍼레이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우선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주황색을 한번 보시면 인더스트리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2004년, 2003년 정도에는 한 15%, 전체 100%를 전체 이제 규모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거의 2023년에는 한 35%의 슈퍼펀드는 이제 인더스트리 펀드라고 볼 수 있고 적립금 기준이에요. 볼 수 있고요. 대신 그림 보시면은 리테일 펀드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하늘색이에요.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녹색이 원래 이제 이것들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더 이제 개수로 보면은 오른쪽에 테이블 보시면 2004년에 단일형 DC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100개였는데 지금 단일형 DC는 호주에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도 사실은 기존에 이제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을 수급 지금 하는 단계에 있는 가입자들이 이제 있는 연금이라고 기금이라고 슈퍼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 펀드 자체는 인더스트리 슈퍼는 이제 비중은 되게 많이 늘었지만 개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2004년에 75개였는데 2024년에는 지금 20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슈퍼에듀케이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슈퍼펀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라가 감독을 하는 슈퍼펀드가 있고 에이프라가 하지 않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정부,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 정부나 연방 정부에서 감독을 하는 건데요. 그것들도 사실은 다 개수가 많이 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SF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60만 개
정도의 개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미 이제 개수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금이 많이 통합되고 있는 형태를 저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마이스풀 저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풀에서 결국에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냐, 수수료가 아니라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 10년 연평균 마이스풀 수익률은 수수료를 공제하고 난 다음에 7.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스풀의 반 정도는 라이프 사이클 전략을, 여기는 밸런스드 펀드 혹은 라이프 사이클 펀드 단순한 구조만 되는 건데, 여기서 반 정도가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이제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전체 이제 슈퍼애뉴에이션, 그 슈퍼펀드에 대한 자산 배분의 어떤 에버리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디폴트 옵션이 마이스프에 대한 그 자산 배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체 슈퍼와 마이스프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 슈퍼 대비 마이슈퍼가 채권이랑 현금은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은 조금 더 낮고, 인프라든지 아니면 해외 주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디폴트 펀드라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해야 되고 이런 거랑은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잘못 이렇게 뒤집어서 놔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봤더니 이제 약간 이제 모르겠어요. 이 가입자들의 뭐 마인드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장기 투자를 이제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 자산 배분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그 호주에서 가장 큰 기금이라고 슈퍼펀드라고 볼 수 있는 오스트리안 슈퍼의 라이프 사이클 전략을 봤더니 50세 이전에는 거의 되게 성장 자산에 엄청 많이, 거의 90%가 지금 성장형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세 거의 은퇴를 이제 10년 남겨두고는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밸런스드 아니면은 캐시플로우 쪽으로 가고 있고, 60세 정도가 되면 한 90%는 밸런스드, 10%는 캐시, 그리고 더 5년 이후로는 80%가 밸런스드. 역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리스키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영국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영국이 아니라 호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Your Future, Your Super이라는 이제 약간 개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개혁에서 가장 큰 이제 그림 중에 하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수익률 제고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대로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슈퍼펀드는 퇴출시키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히트맵을 만들어서 뭐 수익률이 좋으면 파란색, 나쁘면 빨간색,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되게 명확하게 어디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를 영역별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마이슈퍼 상품에 대해서 매년 에이프라에서 성과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거를 마이슈퍼에서 더 연장을 시켜서 이때 디폴트 옵션이 아닌 다른 이제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성과 테스트를 2023년부터는 이제 확대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2년 연속 만약에 실패의 판정을 받으면 합병학원은 없애야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고, 이러면서 개수가 더 많이 이제 사실은 줄어든 거죠. 뭐 단일형 코퍼레이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런 기준을 통해서 더 많이 없어졌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테스트 도입 이후에 이제 과연 진짜 가입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나라고 봤더니 수수료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혜택들이 정부에서 뭔가 제대로 된 규제, 성과 베이스로 해서 철저하게 테스트를 이제 규제를 한 결과로 결국에는 가입자들의 수수료를 이제 낮게 가져가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성과 테스트를 시작한 이후로 마이슈퍼 상품이 9개에서 시장에서 퇴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조금 전까지는 간단하게 마스터 트러스트와 그리고 호주에서 지금 어떤 현황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과연 이제 언제 도입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금형의 하나의 또 한 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마스터 트러스트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서 작은 것들을 다 이렇게 통합해가는 과정을 보여줬고요. 이러면서 수수료는 낮추고 투자는 더 다각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자를 보호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금형을 도입할 때 원하는 기금은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작은 규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있고 이런 수탁기관으로서의 어떤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어떤 최소한의 요건은 만족하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만 기금형을 허용해주는 그런 구조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제가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폴트는 그냥 단순한 운용 전략이라기 보기보다 사실은 가입자가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최소한의 정말 수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아무래도 이 기금형을 도입하기 앞서서 뭐 수익률, 그다음에 뭐 수수료, 리스크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되게 확실하게 정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기금형에서 핵심은 저는 수탁자 책임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책임을 명확히 부과를 하고 또 부담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지 결국에는 이제 이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가입자가 수수료는 적게 내고 또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경우를 보면 호주에 이제 방금 제가 Your Future Your School이라는 이제 성과 테스트, 이 성과 테스트가 마이스쿨뿐만 아니라 선택형 어떤 펀드에도 적용이 되고 힛맵 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에서 경쟁을 하게끔 만들고 지금 규제 기관에서는 이거를 비교를 해서 성과 공시를 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경쟁과 이런 규제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요인을 제공하는 거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을 제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금이 통합되고 비용 절감도 되는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금 우리의 그 퇴직연금은 아무래도 사후 감독 위주인데 앞으로 도입이 될 기금형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이 아니라 사전 감독, 저희가 리스크 베이스드 슈퍼비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뒤에서 감독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시 제도, 뭐 수수료, 수익률, 지배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좀 강력한 이제 사전의 그런 규율들을 좀 많이 만들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것에 대한 공시, 성과 공시를 좀 확실하게 해서 기금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이제 영국과 호주 사례를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 기금형 제도 도입과 함께 그냥 기금형을 도입하자 이게 아니라 기금형 제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영국은 또 수수료에 대한 규제도 영국, 호주 다 있죠. 그 다음에 디폴트, 호주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설계는 두 가지 간단한 전략으로만 된다라고. 그리고 지금 그 마이슈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주의 최근에 이제 연금 개혁 이런 걸 보면 이 디지털로 된 계좌 이전 시스템도 막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같이 구축이 돼야지 기금형 도입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이제 우리는 마스터 트러스트 기금형을 허용하고 이런 기금을 만들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데 처음에 그냥 이런 기금이 생기는 거랑 같이 더불어서 이런 기금형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또 같이 맞춰주고 그런 이제 제도를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발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장연구원 펀드연금실의 남도현입니다. 저희 두 발제에 40분을 받았는데 우리 박희림 교수님이 32분을 쓰셔가지고
근데 뭐 워낙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뭐 시간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송조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프레임에 관련된 큰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 고용부에서 올 초부터 그 전문가 자문단 이런 거 운영을 했었었고요. 그 자문단에서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했던 부분이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문단에 참석하셨던 우리 회장님도 뭐 그러면은 저 지배구조에 관한 어떤 그 국제 기준, 뭐 글로벌 스탠다드 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장표, 그 책자에 있으니까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장표를 보시면은 그 OECD 그 산하의 워킹 그룹이죠. WPPP 포함해서 IOPS 그 국제연금 감독기구요. 그리고 뭐 캐나다 사례 뭐 등등을 통해서 그 이 바닥에서 회자되고 있는 어떤 그 퇴직연금 연기금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고 소개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좋은 말들을 다 열거해 놓았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지금 설계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식의 국제 기준 가이드라인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조가 될 수 있을까,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국제기구들의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5년에서 10년 전 비교적 최근에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연기금 가버넌스에 대한 그 굉장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최종 결과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고 한두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그 연금 선진국이라고 할 그들이 왜 이런 식의 논의를 하고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그 제시를 했어야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게 어떤 그 좋은 말씀, 공되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준수되어야 되는 어떤 굉장히 제약적인 조건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기금형 제도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기금형 제도가 도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제도 도입에 대해서 그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논리,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 이제 가장 많이 만연되어 있는 그 기금형 한다고 수익률이 올라가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고가 터지지 않겠느냐. 기금형 제도가 이해관계도 더 복잡하고 어떤 그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더 높은 제도이면은 분명하니까요. 그 두 가지 문제, 뭐 결국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뭐 불신이라 그럴까요, 의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배구조에서 교육위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수탁자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설계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지배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배구조, 가버넌스 스트럭처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배구조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도 그 지배구조가 연금 제도 전반에 걸쳐서 다층적으로 여러 층위를 갖고서 지배구조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드릴 키스 암박샤라는 이쪽 지배구조의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학자분인데요. 이분의 첫 저서에 보면은 일단 연금 제도의 지배구조와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우리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펜션 스킨 가버넌스하고 펜션 펀드 가버넌스는 굉장히 다른 얘기고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그 후자 쪽 연기금 펜션 펀드 가버넌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가버넌스라는 건 지배구조, 그러면 그 지배구조의 대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의 지배구조인 거냐? 제가 보기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이 가버넌스는 수탁법인의 지배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탁법인.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금형 제도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탁법인의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금형을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방식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탁법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기금형에서 앞에서 얘기 들었던 여러 가지 그런 수익률 제고 가능성, 우려 등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규제적인 장치가 수탁자 책임이다라고 우리 박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걸로 끝냈는데요. 수탁자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수탁자 책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신탁 계약 내지는 신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런 식의 어떤 형해화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수탁자 책임이 아니라 실제 법적으로 강제되는, 쉽게 말해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수탁자가 법에 의해서 금전적 배상 내지는 손실까지 주어지는 엄중한 의미로서의 수탁자 책임을 어떻게 규율 규제에서 설계하느냐,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탁자 책임을 누구에게 강제를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숙제로 남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수탁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기금형에서 기금이라고 얘기할 때 펀드라고 이제 기금형, 펀드 타입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펀드를 이제 기금으로 번역한데 또 다른 우리 운용사에서는 펀드가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기금형이라는 말 자체는 그 자체로 자금의 집합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집합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는 형태가 기금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금의 집합된 자금의 운용에서 수탁자 책임을 명시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고 어떻게 부과할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수탁자 책임의 주체가 분명히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체가 바로 수탁법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수탁법인에 대한 지배구조, 그게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릴 연기금 지배구조의
핵심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뒤에 그 가이드라인 항목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국제기구 내지는 그 캐나다 정부 당국, 협회 등등 어떤 그런 기관에서 나오는 그 가이드라인들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조금은 좀 다른 그 레벨로 어떤 그 개인이죠. 키스 안박샤라는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님이실 겁니다. 지금은 정년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이쪽 그 연기금 지배구조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이시고요. 이걸 통해서 돈도 많이 버셨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 제시한 그 명제라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지배구조는 연기금 지배구조는 초과 수익률을 창출한다라는 명제였죠. 실제로 그걸로 관련 페이퍼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지배구조 개선을 했을 때 초과 수익률이 2%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은 논리적으로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잘 설계하고 지배구조를 잘 만들면 실제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이분은 주로 공적연금 관련된 그 페이퍼를 많이 쓰셨는데 그 기금형 퇴직연금은 그 구조 특성상 그대로 키스 안박샤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과 기금의 운용 등을 제시를 하고 있고, 10여 년 전부터 해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에 관한 그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OECD 그 워킹그룹 WPP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제 그 이사회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책임성과 책무, 수탁자 책임을 어떻게 강제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주로 외부 감사, 계리, 그리고 적격성과 전문성, 위임 및 전문가 자문 등등 예를 들면은 그 수탁법인의 기금형 수탁법인의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제 보드가 이사회가 되겠죠. 이사회 멤버 구성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사회 멤버 구성의 전문가와 어떤 대표자 성격의 이사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외부 전문가를 어떻게 포함시킬 건지, 그리고 이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사회 멤버에 법인을 포함시킬 건지 등등부터 해서 하여간 굉장히 구체적인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 마이스퍼 등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그 기금이 제대로 굴러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율, 규제 내지는 공식 등등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있고 어떤 그 내부적인 그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소상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IOPS는 그 국제연금감독기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총회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WPPP 총회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가시고 IOPS 총회는 금감원에서 가시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그 가이드라인들이 나왔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감독 당국이다 보니까 규율 규제 측면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수탁자 책임 부분인 거죠. 이 기금이 그 법에 명시된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거를 규제할 것인지가 소상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기금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기금 수탁법인이 만들어지고요. 그 수탁법인과 기업 간에는 계약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계약형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수탁법인과 기업 사이에는 계약 관계 외에는 다른 관계가 있을 수가 없고요. 신탁 계약이 되는 거죠. 신탁 계약. 그러면 이제 신탁법
내지는 신탁업법, 자본시장법에서 규율을 하는 그런 신탁업자의 어떤 수탁자 책임, 그게 그대로 그냥 적용되면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신탁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신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지는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그 형해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책임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별도의 어떤 수탁자 책임이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근태법에서 기금융 도입을 위한 어떤 법안들 문구가 작성이 될 때 거기에 어떤 한 항목으로 수탁법인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요건들이라 그럴까요? 그것들이 리스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수탁법인이 부여된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소송 내지는 그 배상 등과 같은 어떤 금전적 손실 내지는 그 기금의 해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규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지 기금이 사고를 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 캐나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술을 해봤고요. 뭐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앞에서 저기 박 교수님이 자세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범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그 영국의 네스트 그리고 호주의 그 슈퍼애니메이션 펀드 등등이 이런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그리고 제가 역시 이제 제일 오래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등등이 이런 가이드라인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는 제가 따로 테이블로 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냥 각자 다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의되고 규율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진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디폴트 옵션 하나는 조금 언급을 하고 마칠게요. 박 교수님도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 기금형을 도입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IDC하고 CIDC하고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컬렉티브 인베스트, 집합 투자 DC형으로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사실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이라고 일단은 네스트가 대표적이 되겠죠.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 투자 DC가 아니라 IDC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형 DC형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IDC와 CIDC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CIDC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어떤 공공형 형태가 아니면은 좀 너무 무리스러운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그러니까 DC형인데 개인의 운영 지시권을 박탈하고 집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단기적인 운영 성과 내지는 어떤 스파성의 성과를 그 퇴직하는 개인에게 그대로 귀속시켜버리는 이 CIDC는 그 자체가 어떤 공공형으로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다음에는 민간이 하는 민간기금이라든지 민영기금, 영리기금이라든지 등등에서는 좀 작동하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스트가 CIDC 형태가 아닌 IDC 형태로 기금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네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기금형 DC가 필요해서 공공형으로 네스트 트러스트를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종의 공공형 네스트 트러스트인 건데 그들이 왜 우리 중퇴기금 같은 형태의 CIDC가 아니라 개별 상품을 제시를 하고 그 상품을 근로자, DC 근로자가 선택하게 하는 IDC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이 IDC 형태에서는 그 자금의 집합 운용의 역할을 디폴트 옵션이 한다라는 거. 호주 슈퍼애니메이션 펀드도 마찬가지죠. 호주 슈퍼펀드도 IDC입니다. 그 중퇴기금처럼 펀드에 가입하면은 펀드가 집합해서 그대로 다 운영하고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상품을 제공을 하죠.
몇 개의 상품을 제공하고 DC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옵션이 존재를 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디폴트 옵션을 운영함으로써 집합 운영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디폴트 옵션의 중요성 그리고 그 CIDC와 IDC 형태 중에서 우리가 그 운영 구조를 어떤 구조로 가져갈 건지 각각에 맞는 지배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서 수탁자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다르게 정의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